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도시재생 이야기를 강의하게 된 광주대학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사업 단장이자 도시계 부동산학과 교수인 이명규 교수입니다. 저희 광주대학교 도시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은 전국 6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호남권은 저희 광주대학이 대표하는 대학으로 선정돼 갖고 현재 2년째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왼쪽 편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국토교통부의 공고가 나와서 저희가 6개 대학이 선정돼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2년 전에는 LH라고 해서 주택공사에서 그 총관리 감독을 했는데 현재는 HUG 그래서 허그라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6개 대학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감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시 그 서울에 있는 국제 프레스 센터에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사장이 6개 대학과 손잡고 손잡은 건 아니고 이제 협약서를 맺어 갖고 앞으로 이렇게 할랜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시재생 전문 인력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대학으로서 저희가 지금 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시 사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뭐 우리 각 교수님들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또 앞으로 이렇게 잘해보자라고 하고 있고 벌써 이게 한 2년 된 산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 자체 지금 현재 1학년은 한 그러니까 1학년이라는 것은 석박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사 20명, 박사 10명, 그래서 30명 넘게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올해도 약 한 올해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 한 15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기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매년 우리가 도시재생을 분야로 한 자체 그 논문 그 발표를 갖고 있고 또 도시재생 학회 또는 올해 얼마 전에 끝났던 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한매당 행사에 저희들이 가서 또 우수상도 타고 또 이 학회에 가면 요새는 최근에는 이렇게 분과별로 논문 발표를 하면 거기 또 우수상 논문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 행사할 때 학회는 이제 봄, 가을 하니까 할 때마다 저희가 상을 타서 나름대로 이 광주대학교 도시재생과의 위상을 높여왔다. 또 그런 것은 다 우리 교수님들이 열심히 지도 강의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열심히 따라주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와 또는 기술 습득 또는 많은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문 기관이 광주 대학교가 호남을 대표하는 도시재생 그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석박사 과정에 문을 두드리면 어떤가 이런 걸로 해서 먼저 홍보차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이제 제목은 도시재생 이해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도시재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 방향이 뭔지 또 뭐 다른 분들이야 뭐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야라든지 자기의 어떤 전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이제 최근에 했지만 도시재생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 이 발을 닦고 있는 이 도시란 또 무엇인지 또 그것부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또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도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도시재생은 이러한 어떤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근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어떤 방향을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을 어떤 도시재생 이해하기로 제가 정했고, 아마 여러분이 이런 얘기는 아마 도시재생 하는 사람이 별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이 좀 지금 우리나라가 정책적이거나 기술적인 걸로 너무 사업적인 걸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폭넓게 이해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제목을 달게 달았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 재생, 그러니까 도시가 뭐냐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자세히 얘기는 이제 못하겠습니다만, 도시는 한자로 도시라는 한자, 이 한자에 우리가 이제 음독어로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글은 모든 것을 다 음독,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참 편리한 점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뜻,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도시라는 것을 읽는, 그래서 우리가 도시라고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간단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시티 타운을 우리 번역을 해서 도시라고 이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근데 참고로 재미있는 거는 중국어과 일어를 한자를 쓰고 있는 우리, 뭐 다른 나라 뭐 한자 쓰는 나라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표적인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의 그 글을 보면, 참고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도시라고 씁니다. 그러나 중국어는 성시라는 말을 씁니다. 주로 성곽에서 성자와 시장에서 시자가 합한 건데, 참고로 그래서 이 도시라고 하는 한자는 사실은 일본에서 만든 신조, 새로 만든 글자인데 1910년대쯤 만들었습니다. 벌써 이제 100년 됐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대로 써서 우리가 도시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중국에서 온 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많은 의미와 해석과 또는 우리가 그걸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깊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학부 때부터 도시 계획, 전공은 이제 도시 계획으로 해서 이게 이제 도시 만들기 또는 뭐 도시 재생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국가 정책과 결부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시는 뭐냐? 라고 할 때 인간이 어떤 그 방랑 생활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그 자유롭게 사는 그런 거에서 정주하면서, 영어로는 세틀먼트라는데요. 정주하면서 어떤 자기 삶의 어떤 터전을 만든 그런 것을 이제 도시라고 폭넓게 해석을 합니다. 또는 이제 종교나 또는 이렇게 그 다른 데서는 이제 인간이 만든 신라원이다. 낙원에서 이제 뭐 이제 종교적 관점이죠.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제 인간이 만든 신라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 학부 때나 나중에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간이 창조한 다른 무엇보다도 최고의 걸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또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 결과가, 누적된 결과가 이제 도시다. 이런 도시가 그냥 뭐 한 번에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과 인류의 역사와 함께 그 인간이 소위 말해서 문명 사회를 만들면서부터 같이 지나 공생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사회학의 아버지는 뭐 꽁투 그래갖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뭐 과감하게 인간은 도시적 동물이다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이 도시라는 한 좁은 공간 속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아마도 이제 사진 찍는다니까 이 노동자들이 그때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사진 찍는데 놀래갖고 막 이렇게 그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주택 문제가 이제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교통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뉴욕 어디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깜짝 놀랄 겁니다. 트럭이 도심 내에 이렇게 물건을 싣고 가고 또 그 기차 같은 것이 다니고 이 당시는 아마 이제 자가용은 별로 없었죠. 여기 좀 있긴 한데 경차는 말 타고 아주 귀한 사진을 해서 우리의 도시의 어떤 교통 문제를 아주 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 문제 물론 이제 이거는 공단이라는 것을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만 그 공장에서 하나의 뭐 그 공장에서 이렇게 그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연이 이제 그 정화되고 또 문제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집단에 대해서 함께 문제가 되고 그게 지속적으로 나올 때는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환경 문제가 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이 저 농촌이나 어촌이나 다른 것은 도시 내에 근교에 바로 공간이 있어 갖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삶에 그것이 환경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최대의 화두가 이제 되었던 것이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 환경 문제에서 더 크게 봐서 이 지구 온난화 또는 지속 가능한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되고 뭐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자 이런 것이 사실은 7-80 년대 또 2000 년대 들어가기 전까지의 도시 문제라고 했다면 이 도시라는 것이 이렇게 건물을 짓고 뭐 하는데 사실 콘크리트를 이렇게 건물 짓는 거는 수명이 약 50 년에서 100 년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게 대단히 이 건물을 세워 놓고 있는데 인제는 그 만들어진 아까 주택 문제가 아니고 그건 100년 전의 얘기고 또 100 년이 흐른 이후에서는 또는 그것이 뭐 100 년이 흐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이 공동화 현상, 공동화는 이제 비었다는 뜻입니다. 주택이 비거나 습으로는 이제 난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개발의 그것이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거를 이제 설명하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역으로 도시 내에서도 부족한 것을 채워줘서 근대화시켜서 현대화로 가고 있었는데 또 그것이 지나서 거꾸로 도심 공동화나 스포츠 현상이 발생되는 이러한 결과를 또 안고 있고 현재 그렇다는 또 인간이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오래 살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에 도래해서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30년은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30년은 또 사회생활하면서 자라서 자기 사활동하고 또 뭐 90세까지 산다. 지금은 이제 80세 초반입니다만 90세 산다면 나머지 이 3분의 1은 이 고령화 시대에 근데 과거에는 이게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가족주의 또는 가족이 어떤 그런 것을 다 문제를 해결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나 혼자 홀로 사는 사람도 많고 또 이 고령화되는 이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사회에 직면하게 돼 있고 또 인구 구조도 1인 가구가 등장하거나 우리나라가 뭐 단일 민족이라 그러는데 다문화 가족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필리핀 출신의 국회의원이죠. 이자스민 씨가 지금은 이제 뭐 당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유아인이 배우가 좀 표정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많이 나서 사실 이런 분이 없으면 우리나라 산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고 왼쪽에 1인 가구는 뭐 아주 심각하죠. 사람 자기 혼자 살다거나 그래서 이 도시 내에서도 이 옛날에는 가족 단위의 어떤 주택을 건설하고 막 했는데 인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한 그래서 이 나중에 뭐 여러분이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1인 가구가 각 도시 앞으로 20-30년 지나면은 30-40%가 다 1인 가구가 될 정도로 그 숫자가 뭐 대단히 많다는 것이고 또 다문화도 뭐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인제 인구 균열의 급등. 또 하나는 이 성장이 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방어하고 우리가 감내하고 인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또 저성장 시대에서는 국가가 이 소위 말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우리 사회가 또 우리가 도시라는 어떤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폭넓게 보면 뭐 이거는 좀 주제가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인류의 어떤 탄생에부터 뭐 사실 뭐 여기까지는 좀 깊은 좀 범위가 좀 넘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인류가 인류를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 도대체 인류가 뭐냐? 아니 최근에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고 또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참고 자료가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사실 소개도 할 겸 또 한번 우리 근본적인 어떤 그 도시 재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나와 있는 유발 하랄이라는 이제 그 유태인 지금 유태인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피엔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호모 데우스 그다음에 뭐 세 권이 써서 이제 유명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류가 지금 현재 70억이 돼서 뭐 조만간 뭐 100억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전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 이렇게 그 사실은 사자보다도 뭐 용맹하지 않고 뭐 사실 뭐 이렇게 손톱 발톱도 뭐 지금 그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어떻게 이 지구를 지배하는 그런 것이 됐을까라고 했을 때 인류 문명을 볼 때 한 세 가지 큰 혁명이 있는 것 같다. 인지혁명. 우리가 진짜 똑똑하게 돼서 이 인류 사회가 이렇게까지 왔다. 그것의 세 가지는 있지도 않은데 있다라고 믿는 국가 화폐 종교다. 라고 이제 유발 하라를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농업혁명, 자연을 길들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게 하는 그런 능력이 다른 동물들은 뭐 있는 걸 잡아먹거나 하지 농업혁명까지는 이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과학혁명. 그래서 이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위험할 정도로 힘을 갖게 된 혁명이다. 이 세 가지가 이 인류의 커다란 어떤 그런 변화의 핵심이다라고 보고 여기 이제 제목을 내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2010년이면 현생 인류는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뭐 어쨌든 인류는 또 지나갔으면 또 그만큼 지나가 가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앞으로는 뭐 지금 2020년이니까 7, 80년 되면 이제 없어진다 그러는데 뭐 그래서 뭐 영화에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주제. 이런 어떤 어 어떻게 보면 좀 혼란한 사회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터뷸런스라는 그런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게 아주 격동기에 이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이 세 가지 혁명으로 지금까지 세계를 이 지구를 지배해왔던 이 인류가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 사피엔스 책을 써서 최근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또 일반인들에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참 그 도시를 이해하는데 좋은 책이구나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세 가지 혁명을 빗대서 제가 앞으로 도시 재생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향을 제시하려고 사실 이거를 이제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아까 조금 서두했지만 인간이 만든 지구의 문제, 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왼쪽에 맨 위에 있는 거 보면 이 태평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 건데 멋있어 보면 하나의 새로운 인공섬 같기도 하고 뭐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쓰레기가 모여 있는 것들. 지구에 지금 5개가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배를 짜다 보니까 전부 다 고래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오래 자연으로 다시 인간이 만든 건 다 나중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하고 이제 너무 오래 걸리고 많이 쌓였던 거죠. 그래서 한반도의 약 7배 정도가 이렇게 바다에 해양 쓰레기로 있어갖고
그것을 동물이 먹으면 다시 우리가 인간이 먹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돼 갖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건축가에게 이제 설계 꼼페라고 그러죠. 경쟁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국인 사람이 이제 당선작은 아니고요. 그 선거인데 해양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쓰레기 태우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는 제가 보기에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끼리 장님 만들기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리를 만지면서 야 다리가 나무 같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배를 만지면서 야 벽 같다 뭐라고 하는데 꼬리를 보고 루프다 로프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현재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게 1차, 2차, 3차에서 현재는 학자들 얘기입니다. 2015년부터 우리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단언하고 있습니다. 혁명 시대에 살고 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사실은 이제 내연기관에서 100년 동안 해왔던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름 하에 전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를 타면서 운전을 안 해도 되는 시대를 우리가 예상도도 나오고 있고 많은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 CF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그 4차 산업은 그럼 뭐냐? 사실 정의를 못 내립니다. 우리가 혁명 살고 있으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현실과 가상 세계의 아날로그와 디지털가 왔다 갔다 하는 새로운 어떤 융합의 가상 세계의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제가 사실 뭐 다른 것에 연구를 하다가 하여튼 이 산업혁명 연구하는 이분도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의 내리고 이해를 해야 될지.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네,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가 아닌가. 하여튼 뭐 제가 이해하는 건지 뭐 이해를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이런 도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간단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 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 학과도 아마 스마트 시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갖고 있죠. 또 우리나라가 또 이 스마트 보급이나 또 정부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그러는데 미래로 보면 또 가야 될 길이 너무 많다 그러죠. 어쨌든 뭐 이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뭐 그대로 알 수 있는 이게 LG구만요. LG는 지금 없어졌는데.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또는 마크 주커버거 또 누가 될 거냐 새로운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발표하는 걸 제가 이제 다운받아서 한 건데 어쨌든 우리 이 4차 혁명 시대에 어쨌든 여러분이 주역이 돼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질을 더 풍요롭고 또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변화와 결부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가 2026년 되면 인구의 20% 이상이 이제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벌써 진입한 게 아닌가 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 사회에서 이제 후기산업사라는 단어는 뭐 옛날부터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2040년이 되면은 65세 이상이 32%가 됩니다. 뭐 초고령을 넘어서 고령 사회로 이제 가고 진입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렇게 되고 도시로 모든 사람이 하니까 지방 소멸이다 막 이러는데 저는 뭐 지방 소멸을 넘어서 지구 멸망 내지는 지구 최후의 날 이건 이제 영화에 그것을 이제 포스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게 이런 걸 스스로 느끼고 감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가
뭐 앞으로 이제 돌아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제 전망해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러한 측면, 이런 어떤 큰 어떤 대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도시 재생이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그 전 정권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이런 거를 해왔습니다. 그 도시 재생이 뭐냐? 뭐 다른 분이 이제 많이 얘기하겠지만 저는 일단 이 도시 재생은 지금 현 정부가 하는 도시 재생은 도시 재생도 사실은 뉴딜이라고 합니다. 뉴딜. 요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어떤 주거 정비 사업이 아니라 세태한 도시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령화되고 또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또 경제도 낮아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통해서 어,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는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바로 이런 세태의 도시를 재활성화시켜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도시 혁신 사업이라는 겁니다. 혁신. 아까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혁신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그거를 고쳐가자는 것이죠. 혁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맨 밑에 있는 쇠퇴한 도시를 살려서 지역 이 공간의 어떤 우리 삶의 어떤 기본이 되는 이 공간 단위에서 주도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면서 가는 사업이 바로 이 도시혁신 사업인데 그것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이다 하는 겁니다. 뉴딜이 왜 과거에는 이 뉴딜이 그 전에 사실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돌아서 하는 것이고 그 전에도 없지 않았습니다. 14년도 2014년도 있었고 16년부터 쭉 오다가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와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연간 10조씩 그래서 5년 동안 약 500조를 하겠다. 그래서 매년 100여 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사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도시재생 뉴딜. 그래서 이 뉴딜 사업은 우리 도시 공간을 다루는 UN 하비타트에서도 새로운 도시 의제 그래서 뉴 어반 아젠다 20 그래서 사실은 이거와도 사실 맞고 왜냐하면 도시가 잘 되는 데는 또 하고 안 되는 데는 아니라 함께 사회적 다양성과 그 다음에 경제적 지속성을 하면서 환경적으로 아까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도시 의제인데 이것이 바로 도시 재생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재생은 과거에 사실 그냥 무조건 도시 개발하고 어떤 공간적으로 했던 것을 그 2014년부터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이 단어도 리컨스트럭션, 컨스트럭션 건설한다는 뜻 아닙니까? 하다가 리제너레이션,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 도시 재생은 그래서 영어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달리 이제 부르고 있죠. 또 여기서 더 커서는 이제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제 더 다른 표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도시 재생만을 얘기할 때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재생은 뭐냐? 이 법에서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물리적 환경, 그래서 사회적 환경, 환경적,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재생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이 도시 재생에 대한 어떤 보다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현재의 도시 재생 사업이나 도시 재생업화는 이 네 가지 측면을 다 아우르는 것을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뉴딜이라고 썼는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지금 역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가장 성공적으로 했던 것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을 때 경제공황을 통해서 일자리를 새롭게 루즈벨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뉴딜을 갖고 와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이름을 붙이고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이 커뮤니티라는 이 공간 단위를 중심으로 이 커뮤니티가 아까 이제 도시라는 것을 이제 뭐 전체적인 인간의 어떤 삶의 터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터전입니다. 터전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도시를 그래서 그 터전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뭐 교수님도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이 터전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자기가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생활을 누르는 그런 것에서부터 공간 사람과 시장, 이 지역 일자리가 서로 활성화되고 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크게 봐서는 5개인데 이 사업 모델을 70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크게 봐서는 이제 밑에 중앙정부에서는 중심시가제하고 경제기반령은 이제 중앙정부가 선정을 하고 일반 근린 동네 살리기 주거지형은 이제 광역에서 선정하는 건데 요 5개만 보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 모델을 이제 예시를 해 주는 거죠. 예시를 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왔을 때 어떻게 지원하고 뭐 해라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 사업은 여기 약간 조금 좀 빨리 갔긴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커뮤니티,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죠. 그 터전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주민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걸 이해하려면 사업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 근린형이다 그러면 이게 막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모델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주민들에게 도시재생 도시숲 모델이 있다. 그럼 그런 모델을 갖고 오는 것도 여러분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국공유지 있는데 저기 빈 땅이 있고 국공유지 개발이 안 되는데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럴 때 국공유지 개발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모델을 이제 제시하게 됐던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을 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갖고 최근 정부에서 작년이긴 합니다만 기존의 뉴딜 사업에 또 따라서 총괄 사업 관리자 여기는 그 당시에는 이제 LH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혁신지구로 해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계획 어떤 방향 속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또 벗어난 지역이 있으면은 혁신지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인정사업이라고 그래서 타법 시행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도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새로운 아까 있던 것에서 또 추가로 해서 총괄 사업 관리자 또는 혁신지구 인연. 왜 그러냐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사실은 아주 그 핵심 국정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아주 저기 뭐랄까 지속 아니 그 열성적으로 이 국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새로운 것들을 이제 어떤 제도를 신규 사업 방식을 이제 제시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이 도시재생 사업을 이해하자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아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도시 시장이 돼서 사실은 이게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또는 도시재생 전공하는 이 교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새로운 시장, 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되려면 이 정책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그 사업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그 시장이 바뀌어서 이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했는데 이 현재 나와 있는 거 물론 이제 제가 서울시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이나 다른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제 정보에 의하면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을 어떤 시민 혈세로 1,1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껍데기만
남게 되고 뭐 한 게 뭐 있냐라고 이렇게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사실 비판하면 그러면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아까 얘기했더니 뭐 그 사회적 또는 일자리나 뭐 다른 문화 이런 거를 포함한 게 아니라 주택 공급에만 이것은 이제 서울시가 여러분 뭐 그 지금 서울의 주택가격이 뭐 하늘을 모르고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더 급한 거는 주택을 공급을 안 해주니까 이런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서울시는 이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핫 이슈입니다. 가장 큰 정책. 그러니까 이 도시 재생을 어떤 스톡을 주택의 어떤 그런 그 현재 있는 것을 그 개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많이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면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확대해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오세훈 시장.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걸 서울시는 뭐냐면 도시재생 사업 제2세대 2세대라고 했습니다. 2세대 도시재생 정책 사업이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목에 나와 있듯이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또 재개발과 연계해서 2세대 도시 재생으로 대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을 그 재생 사업 자체를 폐기한 건 아니고 제2세대로 이제 방향을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차기 정부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도 아마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도 시정부 정책 11개 관련법이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20개가 넘는 개발수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방향을 새롭게 이제 그 방식을 이제 바꿔가겠다는 거죠. 아마 이것은 다음에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정치와 정권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주거지 재생이고 중심지 특화 있고 그래서 아까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2세대의 도시 재생에 그것을 여기는 네 가지 유형과 그 두 개의 어떤 그로 간소화해서 실행 방식을 총 6가지. 지난 문재인 정부 5가지 아니겠습니까? 크게 여기는 이제 6가지로 이렇게 특화시켰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서울시는 도시재생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는 앞으로 도시재생이 어떻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이제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해서 이제 일본의 사례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를 다루는 국가 정책이나 또는 도시의 또 지자체라고 그러죠. 지자체의 정책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 도시 재생 뭐 이름이 바뀌든 뭘 바뀌든 이런 사업들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을 우리가 이제 뭐 3만 세대에서 4만 뭐 선진국이 진입했습니다만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는 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국가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전체가 그 커뮤니티 중심의 어떤 그런 재생 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그런 걸 통해서 개발하고 발전해 간다는 건 기정사실인 거예요.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만 뭐 다른 방식에 뭐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대체 방식이나 이런 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사업들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또 주민이 함께하고 또 전문가가 거기 가세해서 또 기업들도 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일본의 우리보다 먼저 경험을 했던 일본의 경험을 한번 잠깐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일본의 재생법은 1998년에 마을 만들기 3법이라고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외국의 그거를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 용어가 다르게 나오고 또 이 환경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왼쪽에 있는 마을 만들기와 도시 재생 사람 이제 저한테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그거죠. 교수님, 네, 마을 만들기하고 도시 재생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일본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아까 경제형 뭐 이렇게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들은 이 지자체나 그 국가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걸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자기 어떤 커뮤니티 내에서 스스로 그거를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거는 또 마을 만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역사는 마을 만들기부터 더디 시작됐습니다. 1960년, 70년도부터 마을 만들기 서서히 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삶의 터전의 문제는 스스로 고쳐간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마을 만들기랍니다. 일본 말로는 이제 마치쭈꾸리라는데 그런 것이 이제 점차 발전해서 하는데 그 도시재생이 하는 그것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그런 정신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만들기와 그다음에 도시재생은 뛸래야 뛸 수도 없고 국가에서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나 어떤 이 주민들이 거느릴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것은 도시재생으로 하고 밑에서 주민들이 자기 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 가서도 도시재생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고 그러면 질문을 하죠. 교수님 어떻게 도시를 우리가 합니까?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마을 재생, 농촌 같은 데는 또는 도시 같은 데는 이제 동네 재생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도시 재생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뜻에서 동네 재생,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재생 또는 뭐 거리 재생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리 활성화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그 어떤 거리 재생이라고 특화 거리 뭐 하는 거 아까도 그 사실 좀 주민들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이제 마을 재생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이 이 두 개가 돼서 저희 그 함께 그 법을 제정하고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3법을 통해서 어떤 기존에 있는 것들이 이 다양한 주체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고 또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 주민들이 하는 것을 더 활성화시켜 주고 또 이 저기 국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도시 재생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이거와 비교해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시 재생이라는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에 모든 걸 담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또 사실 아니게라 이렇게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또 질문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데서 근본적인 어떤 그 뿌리와 어떤 그 경험과 이런 것이 축적된 상태에서 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좀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와서는 그 어떤 걸 하냐면 자, 지방이 아까 쇠퇴되고 지방 소멸이고 뭐 지구가 멸망까지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쇠퇴되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보급하니까 주택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 도시에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나름대로 새로 짓고는 계속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의 새로운 기능을 어떤 집적화시키기 유도하거나 거주지도 유도하거나 또 공공교통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이 도시재생 특별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2014.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2014년부터 근본적으로 이 어떤
도시재생.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컴팩트 시 이런 정책을 뭐 컴팩트 시티다 무슨 도시다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것에 기반이 되는 것은 도시재생 그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공터가 있으면 여기를 개발하고 이러고 사실 빈 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또 민간 주차장은 그대로 또 활용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개발되면서 어떤 집중력이 나오지도 않고 뜨문뜨문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디네이터나 또는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토지를 어떤 집약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제 바꿔가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주변에 어떤 이런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토지 권리, 이 권리를 갖다가 임시적으로 이런 커뮤니티에서 어떤 공공으로 환원해서 한다거나 그러면 세금 감면해주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땅을.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그럼 사실은 우리나라 그 도시재생도 제가 이제 심사를 해보고 그러면 제일 우리가 개발한다 뭐 하는 건 많이 계획을 다 수립한다. 그 정도의 실력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아까 했지만 실제로 그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이해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처럼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세금 문제나 다양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자신의 주변에 공공 공간을 어떤 새롭게 창출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민의 어떤 마을 회의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어떻게 개발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것을 의견을 내면은 그걸 가지고 어떤 다양한 제도 속에서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도시 타운 매니지먼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도시의 유효 공간의 활용을 통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뭐 여기는 도시의 자기들 일본 사람 표현으로 이제 스폰지화 대책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주 그 구체적이고 자세한 데까지 지금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도시 재생을 성공으로 가거나 활성화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다, 제약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저미이용을 어떤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도시 내 유휴 공간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민간 담당자에 의한 매력적인 그러니까 민간이 사용하지 않는 근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사실은 그 도시 재생은 물론 이제 제가 농촌을 가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비어 있는 토지도 많고 뭐 그러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도시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비어 있는 토지나 그런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 내에서도 이제 빈집이 지금 현재 광주만 해도 거의 뭐 8%, 뭐 10% 육박한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만 활성화돼도 그 지역 자체가 활력을 넘치는 이런 공간으로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세밀한 것까지 우리가 이런 개발 방식을 유도하고 하지 않는 한 이 도시재생을 성공으로 이끌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일본의 어떤 도시재생 법률에 어떤 그런 다양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2014년 이후로 해서 그리고 이것은 뭐 일본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자민당이라는 건 정권이 변하지 않고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도시재생도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뀌면서 이런 도시재생을 지속해 왔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도시재생이 만약에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어쨌든 그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본부장이 내각 총리 대신이 중심이 돼서
가기 결정, 그러니까 모든 장관들이 다 와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도시재생을 국가 사업으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정부도 국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주관이 돼서 부처별 사업으로 좀 하는 것이 좀 일본과 좀 다른 점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은 다양한 어떤 사업도 해보고 뭐 하보니 인구 감소 시대에 도래하는 기능을 이제 중점화시키고 그 다음에 컴팩트화시키고 또 그런 것을 네트워크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집적 시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차 도시 기능을 분담 연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 도시 재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동향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입지 정책 적정화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중심지가지 활성화 계획 또는 도시재생 정비사업 또는 지역 공동망 임업 또는 복지 공공시설 재편 저탄소 마을 만들기 주거 이런 모든 관련된 계획들이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가 중심에서 이게 선도했던 것이 아니고 지역의 방향에서 그 토지와 현실의 바탕을 두고 지금까지 나왔던 계획들을 다시 수렴해서 자기들만의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일본의 보고서나 이렇게 보면은 과연 이 도시재생이 이 어려운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그런 성공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 너무 국가에서 사업 위주로 사업을 따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많은 얘기를 하고 너무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논리적 비약도 있었고 뭐 합니다만 어쨌든 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들은 한 번쯤 어서 들어봤을 것이고 또 그것이 도시재생과 어떤 결부가 되었을까라고 제가 생각할 텐데 어쨌든 제가 도시재생을 또 하면서 아까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하면서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본에서의 어떤 연구나 그걸 통해서 도시재생의 어떤 사례와 교훈을 찾고자 한다면 저는 하여튼 의욕적으로 어떤 추진하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나눠주기식이나 또는 뭐 의욕도 없는데 가서 정부에서 막 돈을 주거나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는데 또는 하고자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있지도 않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문명이 사람들과 변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 또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부터 지금 도시재생 이렇게 운동을이나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유발 하라리가 국가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도시재생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간 조직인 주민과 행정 또는 국가 여러 가지 전문가 사이를 아우를 수 있는 게 도시재생 센터. 이 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도시재생 자체가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도 이렇게 보면은 도시재생 센터가 활성화된데 상당히 행정에서도 비판적이면서 나름대로 자기 어떤 방향을 세워가고 그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주고 감리 감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활동 하고 그런 것은 도시재생센터의 직원이고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 센터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 예산과 권한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맡아서 그냥 대리로 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이 도시재생이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폐입니다. 제가 한 20 몇 년 넘게 마을 만들기나 이쪽을 해보면 단순히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활동 뭐 동네를 청소한다, 뭐 동네 뭐 쓰레기 줍게 한다, 뭐 이런 거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 살고 있고 또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아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걸 가지고 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는 아니지만 제가 공부했을 때 하고 나중에 일본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 CRC라고 그러는데 커뮤니티 그다음에 리제너레이션 컴퍼니입니다. 이 마을 만들기 회사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옛날에는 이제 순수한 좋은 선의의 마음으로 봉사활동하고 막 했는데 이제 이런 것을 조금 걸어서 넘어서 이런 마을 만들기 회사, 이게 소위 말해서 수익을 내지 않는, 그러니까 꼭 이득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저기 뭐랄까 공익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죠. 이런 걸로 좀 변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회사에 가서 뭐 청소도 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일당도 받고 식사도 해결하고 또 같이 친구도 만나고 싸게 뭐 일하고 같이 일하지만 그 동네에 좋은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동네나 마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이 화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매개체구나.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CRC를 꼭 얘기합니다. CRC 해라. 도시재생 센터만 해서 국가나 행정에 돈만 받아갖고는 이게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 주민들의 힘을 모으는 거는 이 CRC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뭐 종교는 없습니다만 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유발 하라리의 이제 얘기 편하면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 그리고 활동 이 종교는 뭐 다른 어떤 자기의 어떤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거버넌스 네트워크 체계입니다. 센터가 있고 또 돈을 주고 그러는데 몇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한다 아니 전체가 아울릴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도시재생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로 뭐 거버넌스를 뭐 협신이 뭐 여러 가지 뭐 표현하는데 어쨌든 함께 한다. 우리가 이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형님이니까 모신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동네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하는 하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에게 서로 알리고 또는 그 홍보도 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도시 재생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저기 도시 재생이 성공으로 가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고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뭐 도시재생에 대한 이제 사실은 저 시간 있으면 또 외국의 사례도 좀 보여주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그 자체가 실제로는 저도 뭐 외국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재미난 거는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봅니다. 그러면 또 가보면 거기에 또 다른 편에서는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우리가 삶의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라는 것이 하나의 공간으로 표현된 거고 우리 삶 자체를 어떤 바꿔가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도시 재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이다 뭐다 이렇게 각을 지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또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의지와 또는 그런 것을 갖는다면은 도시재생을 떠나서 우리가 더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도시재생의 어떤 기술적인 거나 뭐 정책적 이런 것보다도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통해서 도시재생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또 새로운 게 아니라 또 그 본질을 또 이해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